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의 이명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하는 금요 강좌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회차는 외환거래제도의 이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외환 제도적인 측면을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 강의를 하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한 번에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이해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림을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환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외국환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중에 외국환이 아닌 게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을 선호하는 겁니다. 보시면 눈이 좋으신 분들은 다 보셨겠죠. 대왕님도 있으시고 이게 1,000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은 외국환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저런 부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내국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 결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에 나가서 1,000원짜리 주면 받는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역결제 대금으로 1,000원짜리 주겠다, 10,000원짜리 주겠다 하면 상대방이 받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분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많이 누그러들었지만 연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이슈였던 비트코인과 같은 지금 암호자산이라고 용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그래서 암호자산에 관련된 것, 0과 1의 조합으로서의 어떠한 특별한 자산적인 가치가 있고 결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인정하는 곳이 있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외국환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어떤 물건이든 어떤 자산이든 등장했을 때 이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외국환이냐 아니냐를 따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 외국환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고, 외국환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게 되면 어떤 법이 적용되고, 이런 부분이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차트는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 기사가 언급되어 있죠.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연초에 나왔던 기사고요. 금년 1월에 금괴와 관련된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서 매각한 다음에 금괴로 구입해서 나가는 그런 일본인들의 적발 사례, 관세청에서 이제 적발했지만 관련 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관련 기사입니다. 그럼 이제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된 이슈는 왜 항상 긍정적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부정적으로 언급이 많이 됩니다. 외국환 거래와 관련되는 거는 통상적인 보도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 많이 인용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외국환과 관련되면은 사실 위반 시의 제재가 큽니다. 그리고 입증하는 게 사실 다른 혐의의 입증, 민사적인 사기, 배임 횡령 이런 거보다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거래의 어떤 구조가 드러나고 해외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여타 증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위반 혐의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고요. 또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된 거는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타법에 비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좋아하는 법이죠. 외국환 거래법.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환과 관련돼서 금이 그러면 외국환이냐라는 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금이라 함은 외국환이 되려면 외국환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외국환의 정의는 나와 있는 대로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결제 수단이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뒤에 페이지에 나오지만 외화 증권, 외화 파생상품, 외화 채권, 이런 대외 지급수단 이런 경우를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외국환은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그러한 정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만 외국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환에 해당이 돼야지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이 있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금이 외국환 거래법상의 외국환이인지를 확인하려면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 지급 수단이라든가 이런 데 해당하려면 정의 규정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금은
외국환 거래법상의 귀금속에는 해당하지만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정의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급수단 등의 휴대 수출입과 관련돼서 지급수단 등 돈을 들고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에는 10,000불이 넘는 금액을 들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그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그 대상이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지급수단 등은 외국환 거래 규정에서 말하는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여서 쓰는 등은 그 해당 개념에다가 뭔가가 들어가 있는, 추가되어 있는 다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이라고 하면 지급수단뿐 아니라 증권, 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현행 규정상으로는 과거에는 지급수단, 증권, 그리고 귀금속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귀금속을 들고 나갈 때에도 세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러한 조항이 살아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09년 2월 개정으로 귀금속과 관련된 거는 지급수단, 휴대 수출입할 때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했죠. 그래서 지금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로 갔냐? 대외무역법상에 단순히 수출입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적은 거예요. 물품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은 물품이 됩니다. 아까 같은 그 신문 언급되어 있는 기사 사례에서 그래서 이제 금괴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앞에 전 단계가 이루어졌어도 금괴로 바꿔가는 행위는, 금괴 반출의 행위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에 대외무역법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휴대 반출 신고 대상은 아닌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사가지고 간 행위는 무역행위에는 해당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사가지고 갔으니까. 그거 부분 이외에는 다른 처벌 조항이 없었던 거고, 요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암호화 자산에 대한 어떤 정의나 처벌 조항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없어서 처벌을 따로 못한 거죠. 아무튼 그런 기사 사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외국환 거래와 관련돼서는, 외국환 거래는 근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거래법의 목적을 보면 제1조의 목적 조항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1999년 4월에 기존에 있던 외국환 관리법을 대체한 것이 외국환 거래법이고요. 외국환 관리법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961년 12월부터 허가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외국환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운영되어 왔던 거고요. 38년간 운영되다가 이제 1999년에 우리 OECD 가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기로 다 거래법 체계로 넘어오게 되죠. 외국환 거래라 하면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환이라는 것을 전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외국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4가지 정의 조항에 해당한 것들만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환에 대해서는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떤 새로운 유형이 들어왔을 때 어떤 외국환인지 여부는 앞에 대외지급수단부터 따집니다. 대외지급수단이 가장 지급수단 돈인 거냐 아닌 거냐를 따지는 거죠. 돈이라고 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외화증권, 유통성이 있는 증권으로 해당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파생상품에 해당하느냐. 파생상품도 아니면은 당사자 간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냐. 여기까지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수한 형태가 등장하면 외국환인지 검토할 때에는 그러한 순서대로 검토를 해서 외국환인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게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인 거고, 이 거래라 함은 유상의 어떤 매매 거래라든가 이런 대차 거래 이런 것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무상 행위로서의 내가 상대방에게 증여를 한다든가 무상으로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든가 이런 거래를 다 포함하는, 유무상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환 행위를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드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앞에까지 인트로를 통해서 이제 외국환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4파트로 준비한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환 거래법규의 적용 체계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대외 거래 결제와 관련된 지급, 수령, 은행의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자본 거래와 관련된 그런 신고 사항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제도 특징, 이제 3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제도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다. 원칙적 자유라고 써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자유가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외환거래와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라든가 어떤 비상 조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특히 은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환율 가치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게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제도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환 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됐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61년에 외국환 관리법이 운영되다가 이때는 원칙적인 규제, 예외의 자유라는 파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됐어요. 그러다가 1999년 4월에 원칙 자유, 예외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의 외국환 거래법으로 바뀌죠. 규제 행정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파지티브가 좋은 뜻이 아니고요. 네거티브가 좋은 의미겠죠. 좋다는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거티브라는 거는 뭐냐면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해서 금지 목록을 지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금지 목록에 일정한 행위는 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런 금지 목록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고 나머지 행위는 자유롭게 하라. 이게 바로 외국환 거래법에서 말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고요. 이거 이외에 정부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 많이 기사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주고 필요시 규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레귤레터리 샌드박스 이렇게 정부에서 내놓는 개념들 다 보셨을 거예요. 다 규제 행정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요 관련돼서는 이제 결국은 금지되는 거래나 행위엔 제한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경상거래는 완전 자유화되어 있고 무역거래, 자본거래와 관련돼서는 원칙적인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거래와 관련된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은행 그리고 외국에 있는 은행 을 중심으로 양 당사자, 양국에 있는 당사자인 개인과 기업, 그런 정부라든가 다른 기관들, 시장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경상거래도 하고 자본거래도 하고 환전하는 그런 절차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기시 대응수단인 세이프가드가 작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가 특징 첫 번째 자유화되어 있다라는 거, 자본거래 허가자가 폐지되어 있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은 자유화되어 있는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허가는 없다. 제일 강한 게 신고수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제도가 남아있고 확인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거래, 이렇게 인정된 거래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필요할 때 이런 신고 등은 5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단계인 허가부터 신고 수리, 신고, 확인, 인정 이렇게 5가지 단계를 신고 등이라고 해서 띄어쓰기 안 하고 붙여 쓰는 신고 등의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허가는 없어졌어요. 자본거래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밑에 신고 수리, 신고, 확인, 인정 이런 절차들은 남아 있는 거죠. 허가는 왜 안 돼 있냐? 허가는 원칙 금지 예외적인 허용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고는 신고만 하면 요건에 맞춰서 신고한 이상 그냥 허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고요. 이건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제정 당시에 자본거래 허가제는 폐지하기로 했어요. 1999년에 만들면서 2000년에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1차 유예가 돼서 5년 이후인 2005년 말이 지나서 2006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어제까지는 허가였던 똑같은 허가 유형이 그 다음 날부터는 신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금전대차와 관련돼서 허가제도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신고하는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본거래와 관련돼서는 허가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고 면제 대상 거래가 확대된 게 이제 외환 자유화의 원칙적 자유화의 두 번째 내용이 될 거고요. 신고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해 준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라든가 규제 실익이 적다라든가 불법 살포 소지가 적다든가 이런 별도의 모니터링 수단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제를 시켜줍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의 종류와
업무 범위가 계속 확대를 됨으로써 예를 들면 은행이 하나가 있다가 금투업자로서의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업자 여러 가지 업자들이 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양한 외국환 업무 취급 업자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상대방의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신고 대상 면제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 대상이 축소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거래가 신고 대상이 이렇게 많았던 게 줄어드는 거죠.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신고 대상 거래가 굉장히 축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신고 기관의 문제죠. 신고 기관이 뭐 기재부, 한국은행에 있던 신고 대상 거래가 외국환 은행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렵게 찾아와서 한국은행에 신고하던 거를 가까운 점포에 가서 시중은행 점포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됐고 이런 부분 자체가 마찬가지로 외국환 자유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신고 대상 범위가 넓었던 거를 다 은행 쪽으로 대부분 정형화된 것들은 이관을 시켰죠.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이런 것들 다 지금 은행에서 받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은행을 하나 지정을 해서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근간으로 외국환 거래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은 제가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대해서 해당 외국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면 돼요. 한 20가지 지정사항이 있는데 해외 유학생으로 경비 지급할 때 이럴 때도 지정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금전을 해외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도 지정을 하셔야 되고 다 웬만한 거래는 다 지정사항이에요. 부동산 취득할 때 그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할 때 그런 지정 거래만 지키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죠. 신고하고. 외국환 거래제도의 변천추이네요. 입법리의 변천추이 하면은 제일 재미없어요. 저도 하면은 막 졸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환 거래법이 전 단계인 외국환 관리법부터 쭉 흘러내려온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은 99년을 전후로 해서 외국환 거래법으로 오면서 1차, 2차 외환 자유화를 하게 되고요. 1차도 보면은 1단계, 2단계로 해가지고 최초에는 기업과 외국환 은행을 먼저 자유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개인의 외환 자유화를 시행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과거 2000년 이전에는 해외 여행을 가는 거 이런 거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죠. 요즘에는 막 배낭여행 다니시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 한번 나가면은 굉장히 큰 가문의 영광은 아니지만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고 해외에서 뭐 사오면은 이렇게 주변에서 부러워하고 이랬던 시절이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었다. 두 번째 내용은 아까처럼 자유화는 됐는데 자유화됐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풀어주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사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은 일정 부분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제어하냐. 기재부 장관의 비상조치권이라는 게 외국환 거래법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세이프가드잖아요. 사실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기사에서. 미국하고의 통상 마찰 관계에서 미국에서 자꾸 세이프가드 발동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무역법이라든가 이런 산업통상 관련된 법령에서 세이프가드 있어요. 세이프가드는 외국환 거래법의 고유 명사가 아닌 거잖아요. 일반 보통 명사인 거죠. 필요할 때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거죠. 비상조치권이죠. 이건 외국환 거래법상의 비상조치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그래서 거래법 6조에 의해서 이런 비상조치를 법에 근거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법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뒷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이제 5가지, 기존에는 4가지였다가 작년에 대외채권의 소유무가 포함되면서 5가지의 비상조치권, 세이프가드가 법상 허용되고 있다. 인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외환정보 집중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이 외환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환정보가 한국은행이 독점적으로 정보를 보유하고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용기관, 감독기관이라든가 이런 정보 활용기관인 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 등의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활용하는 것도 법상에 다 근거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된 비밀, 보장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별거 아닐 거다. 아니면은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강할 거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환거래법은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아주 세요. 그래서 외국환과 관련돼서는 자기가 신고와 관련돼서 알게 되든 이렇게 그 중개 집중 교환과 관련돼서 알든 어떤 식으로든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 정보를 알게 되면 이를 누설했을 때에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 큰 책임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관련 외환전산망을 운영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외환 신고를 받는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알게 되었다 하여 함부로 얘기해 줄 수가 없고요. 집에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옆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신고하고 갔다면서요.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제 인생을 책임지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요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건 이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해져 있는 용도에 따라서 기관들에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되는 거고 또 하나 깰 수 있는 건 있어요. 금융실명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오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그다음에 국회에서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감사원법이라든가 어떤 국세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요구를 한다든가 정해져 있어요. 딱. 그리고 정해져 있는 것도 양식에 따라서 요구를 해야 되고 양식에 따라서 주고 양식에 따라서 그 정보가 나간 사람에 대해서 명의인에게 통보해 줘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절차를 다 거쳤을 때에만 허용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요구를 해도 웬만하면 잘 안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환거래법상의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상조치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5가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 전시사변이 발생했을 때 전쟁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환과 관련돼서 자유롭게 했던 것들을 뭔가 제한을 가해야지 해외에서 군수 물자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가 있어요. 대외 결제나 거래할 때 외환을 사용하는 것을 정지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정지. 거래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환 집중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벌어들인 달러는 다 한국은행 아니면 외평기금 이런 데다가 일괄적으로 예치하세요. 우리 외화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대외 채권과 관련돼서 비거주자에 대해서 거주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회수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기면은 처벌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국제수지, 국제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우려. 뭐 이런 것들이죠. 밑에 자본이동으로 인해서 통화정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전쟁 난 거, 그 다음에 지진 난 거보다는 훨씬 경하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2가지 조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외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변 예치를 해가지고 일정한 외환 같은 경우에만 뭐 한국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예치, 벌어들인 돈의 10%는 여기다 넣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 그리고 자본거래와 관련돼서 저희가 허가제가 인정되어 있지 않고 폐지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폐지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한번 모니터링하고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자본거래 허가를 부활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런 자본거래 허가, 부활과 관련된 허가제 이런 부분들이 외국환거래법상의 비상조치권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비상조치권이 발동된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기사화된 거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한시적으로 법상 6개월 이내에만 한시적으로 발동될 수가 있을 뿐더러 이제껏 발동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발동되면 안 되겠죠. 안 되기를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제도상으로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자유화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환정보 집중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이 유일한 외환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환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거래 정보가 당사자가 거래하면 이걸 받아들인 은행 쪽에서 어떤 대금 지급이라든가 뭔가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은행이 다 보고를 합니다. 한국은행에 전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행 가서 환전했고 돈을 얼마를 송금했건 다 남습니다. 남아서
10,000불이 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관세청에 다 통보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일정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다른 식으로 돌리고 하는 거는 별도로 하고, 은행 가서 거래하시고 어떤 식으로 거래하고 환전영업자랑 가서 환전하고 했죠. 그런 부분도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다 국세청 등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에서 법 속에서 정확히 선량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어차피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외환정보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우리 한국은행에 지정돼 있고 집중돼 있는 거는 일정한 외환정보 유관기관에 통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산망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림 뭐 별로 보신 적이 없을 테지만, 외환거래 당사자, 그리고 시장,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거래한 모든 정보가 외환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집중이 됩니다. 집중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책수립기관으로서의 저희나 기재부 또는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정보활용기관으로서의 국세청, 관세청, FIU 등등등 기관들의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외환정보 보고와 관련된 직접 연결기관은 직접 외환정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데고, 간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나 중기의 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위 농협이라든가 뭐 이런 단위 보험회사 이런 데들이 조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뭐 직접 연결된 게 한 100개 정도 된다, 간접 연결된 게 한 1,500여 개가 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대로 특별히 자금을 유출입된다라는 걸 모니터링한다라든가, 아니면 외환 수급이라든가 외채 통계 작성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사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되지 여타의 재미 삼아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외환관리 체계는 쭉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외환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가 거래에 관련돼서 거래를 시작해야지 시작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작이 되면 제일 기본적으로 외국환 은행에서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외 지급 영수도 하고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신고 등을 접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의무는 외국환 은행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어떤 거래가 외국환 거래법상의 어떤 적용 대상인지 신고 대상 거래인지 이런 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이 모이면은 한국은행의 외환 전산망을 타고 보고가 들어오게 되고요. 한국은행에 들어온 그런 정보들은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 금융기관을 검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 정보가 제공되고, 그 다음에 경상거래와 관련된 대외 무역과 관련된 그 검사 감독기관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 그리고 지급수단 수립 신고 및 신고 등을 받고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에도 정보가 가고요. 국세청이라든가 국제금융센터에도 정보가 갑니다. 물론 필요한 정보들은 규정에 의해서 기재부에도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고요. 외국환거래법상에는 사실은 기재부 장관이 전적으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환정책을 총괄하며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해서 입법을 하고 입법을 제한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거를 부서 혼자서 조율을 못하니까 신고 권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그 다음에 관세청, 그리고 은행 이런 쪽에다가 위탁 및 위임을 해놓죠.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쪽에는 위탁을 해놓고요. 외부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행정청 내부에서의 관세청에는 위임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부 부탁을 해놓고 있고요. 이런 유기적인 체계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시면 우리나라 외환제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자본 유출입에 관련된 변동성 완화 조치들이 이제 연역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건전성 부담금에 해당하는 외환 파생상품 포지션 비율 규제와 관련돼서 쭉 그 내용이 있고, 가장 최근에 2013년 거 보시면은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30%, 외은지점은 자기자본의 150% 한도 내에서 선불한 거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은행의 단기 부채를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외환 건전성 부담금으로 해서 보시면 1년에서 5년까지 장기로 갈수록 건전성 부담금을 완화해 줌으로써 은행의 외화부채 만기 구조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제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완화했던 거를 다시 환원시킴으로써 이자 소득이라든가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특징 마지막 단계네요.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특히 은행 중심이며 시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뭐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업무 범위는 확대하고 그와 거래한 사람의 신고 의무는 면제하고 외국환 관리 권한 행정권의 일부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특히 은행에 위탁해놨다는 거고요. 환율은 그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외국환 업무가 뭔가가 알아야 되죠. 이것도 외국환 거래법에 나와 있는 거죠. 웬만하게 다 들어가요. 법과 시행령에 더 세부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외국환을 발행하거나 매매하거나 대한민국과 외국관의 지급 추심 수령, 그다음에 기타 예금 금전 대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보증 거래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래들은 하다못해 기타의 형식으로라도 다 규율을 하는 게 외국환과 관련된 업무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재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1999년 외국환 거래법 이전에는 인가제였어요. 아까 허가제에서 자본거래가 신고제로 넘어온 것처럼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기관 등록도 기존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넘어온 겁니다. 행정법상 인가라는 경우는 형성적 행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특별한 권리를 창설해주는 행위였는데 저게 등록 요건만 갖추면은 누구나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 요건도 만만치가 않아요.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본 요건,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다 갖춰야 돼요. 자본 요건은 일정한 재무 구조의 건전성이고 금감원이 검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인적 요건에 대해서는 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점포 하나당 영업소별로 2년 이상의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단위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 환전 영업자로서 개별적으로 한국은행에 등록하고 거래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요건과 관련돼서는 한국은행의 외환 전산망을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죠. 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로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로서의 외국환 은행, 채신관서, 종금사, 그리고 그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업자 중에서 자본시장법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6가지의 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 업자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매, 투자 중개업자, 그다음에 투자 일임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들어와 있고요. 자본시장법에서 있는 그 투자 자문회사, 이 업체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아니에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회사는 빠져 있고,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외국환 중개회사 이런 뭐 여전사, 뭐 신용카드사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별도로 등록을 하면 외국환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의 금융회사는 개별적인 법이 있잖아요. 그 금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보험회사라면 보험업법, 여신 전문 금융회사면 여신 전문 금융회사법, 뭐 다 개별 법령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법령에서 별도로 외국환 업무를 규정을 하고 있으면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록을 할 때 그거를 개별적으로 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016년 3월 2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약간 파지티브 시스템으로 적용돼서 모법의 근거가 있는데도 외국환거래법에 다시 한번 열거를 해야 됐는데 2016년 3월 22일 이후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업무 범위가. 그래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과 관련돼서 모법의 근거가 있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다. 다만 네거티브 리스트 2개를 넣어가지고요. 은행의 전업주의와 관련된 것들은 여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들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2가지가 뭐냐면요. 은행의 전업주의. 외국 거주자가 은행이 외국과 지급 추심 수령 업무를 하는 행위.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는 거. 이런 행위들은 은행만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2번째로는 해외 예금 거래하는 거. 이것도 외국한 은행만 할 수 있는 전업주예요. 그래서 은행의 전업주인데 금년 이제 9월 말에 27일 날 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 방안 정부가 내놓은 걸 보면 내년부터는 그 증권사들이라든가 다른 여타 업권에서도 소액에 하나여는 소액 송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건당 3,000불, 연간 3만 불의 한도를 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업권 간의 칸막이가 조금씩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은행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는 그 정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은 모든 외국한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업무는 전업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급, 주심, 수령을 외국과 할 수 있고 해외 예금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타 업권에서는 계속 열어주고 공평한 운동장에서 같이 외국한 업무를 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건 업권 간의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은행은 대신 외국환 관리기관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는 대신에 독점적인 업무 영역을 주는 인센티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책임과 같은 경우에 은행은 신고도 받죠. 그다음에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을 이제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후 관리도 하고 각종 보고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의 어떤 혜택이라고 아직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파란색 부분과 관련된 거는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라는 제도가 작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7월 18일 날 이렇게 개정하면서 들어온 제도예요. 이제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라는 거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 중에서 전문적으로 특정한 부분만 할 수 있는 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들을 전제로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금융회사인 사람들도 소액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라고 앞으로는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 도입 당시만 해도 금융회사를 제외한 거였죠. 그래서 소액 해외 송금업자라는 거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 중에서 연간 2만 불을 한도로 건당 3,000불 이하의 거래를 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수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자들을 소액 송금업자, 송금만을 할 수 있는 업자. 외국환 업무가 다양하잖아요. 지급, 주심, 수령, 해외 예금 뭐 이런 거 다 중에서 단지 송금만 할 수 있는 거. 요 부분만을 허용받은 사람들이 소액 해외 송금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환전영업자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제도가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환전만을 위해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일정 부분 매각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 포함되어 있는 게 환전영업자. 우리나라의 카지노도 환전영업자로 다 등록해서 그렇게 외화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라고 하는 사들 들어보셨죠? 각종 결제대행업자들, 이런 업체들도 전문 외국환 업무로 전자지급결제만 대행한다. 환전만 전문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로서 세 가지 유형이 현재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 이제 하나 또 그려놨네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환치기. 환치기는 이제 사실 외국환 거래법상의 법령상 개념이 아니라 설명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부분도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용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이다.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그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에서 자국 통화로 거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원화로 자금이 이체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 부분은 환치기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죠. 이게 조금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왜 환치기 사범이라고 하고 환치기를 적발하고 처벌을 할까요? 환치기는 그 자체로는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1년 동안 따라다녀도 잡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드러나는 거는 통상 다른 죄를 그러니까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죄라는 형식으로 드러나죠. 하다 보니까 뭐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있는 환치기가 드러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처벌하는 근거.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아닌 사람은 지급, 주심, 수령 업무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은행이 아니면.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보내고 받는 거랑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업무를 한다라고 해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록 위반. 첫 번째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은행을 통해서 내가 누구한테 보내겠다. 나는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구다. 이걸 알려주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은행을 제끼고 자기들끼리 각각 통화로 지급한 거죠. 그래서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을 할 때는 한국은행에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처벌의 근거로 삼아서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시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거래 당사자인 개인, 기업, 정부가 은행하고 거래하는 대고객 시장이 있고요. 은행과 은행끼리 또는 은행과 정부 또는 중개회사와 거래하는 은행 간 시장이 있어요. 이런 큰 시장의 흐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이제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이제 법규 적용 체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외국환 거래 법규 체계는 이런 체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법규로서의 외국환 거래법, 그리고 거래법 시행령, 그리고 외국환 거래 규정, 이렇게 세 가지가 법령, 규칙,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3단.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규정으로서 한국은행의 제규정, 여기 두 개가 더 들어가요.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세칙, 총재가 규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절차, 국제국장 정결 규정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체계고, 금융위와 관련돼서는 금융위의 금융기관 등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연합회는 이런 것들의 세부 사항을 적어서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은행에 뿌립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그걸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죠. 그다음에 관련 법규는 이제 대외무역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다음에 기타 법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이라는 거는 대외무역과 관련돼서 마찬가지 3단 대외무역법 관세법은 시행령, 규칙 이렇게 3단 체계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반대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의 절차를 규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도 법, 시행령, 규칙 등이 있는 거죠.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우는 왜 관련 규정으로 들어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서의 금투업자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이제 외국환과 관련된 일정한 정의 조항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생상품 규정과 관련된 거는 외국환 거래 규정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죠.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규정을 따른다, 정의 조항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한국은행법의 한국은행의 업무, 그 다음에 한미행정협정은 왜 들어갈까요? 그 주한미군 같은 사람들의 지위가 들어가죠. 주한미군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비거주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치외법권이 미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대사관, 영사관 외국 들어와 있으면 여기도 다 우리나라에 있지만 해당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되고 처벌을 하고 신고를 하고 이런 거 하려면 적용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외국환을 전제로 한다라는 목적물은 얘기했는데 적용 대상은 뭐냐? 그러면 대상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주체를 기준으로 외국환 거래법은 5가지 단계인데 2가지 적용 안 되는 사례, 맨 위랑 아래만 제외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주자 간의 원화표시 거래, 우리나라 주권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 간의 외화표시 거래, 비거주자의 주권 영역이에요. 요거는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영역이 없는 거죠. 나머지 3가지 파트에 대해서만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간의 외화표시 거래, 비거주자 간의 원화표시 거래,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원화 및 외화표시 거래, 요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법 적용 신고를 한다고 가져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하시고요. 외국환 거래법상은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주체를 적용 대상을 따지고 있죠. 그래서 행위의 주체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가지고 따지는데, 이 거주성은 국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거주자,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이 외국에 있는 사람은 비거주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주자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주소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그럼 비거주자는요, 거주자 아닌 자가 다 비거주자인 거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풀어놓으면은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 법인의 해외 지사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 군속 등 다 그 시설까지도 다 비거주자로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들은, 식솔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주된 거주자나 비거주자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죠? 독립생계가 가능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게 말로는 쉽죠.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뭐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가지고, 대표적인 비거주자는 그거예요. 해외에서 2년 이상을 체제하고 있다. 현재 이미 해외 나간 지 2년 넘었다. 그럼 비거주자로 보는 거죠. 또는 2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사업하겠다고 뭐 해외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이래서 해외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한다. 이러면은 나간 지 얼마 안 돼도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현지에서 돈을 몇 달치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현지 취업자의 경우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개별적인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년 이내에서 아주 첨예한 케이스를 말씀 하나 드리면, 일주일 단위로 국내에서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어요. 사업차도 있고. 그러면은 2년 동안 이렇게 출입국 사실 증명을 떼어보면은 2년 중에 딱 절반은 국내에 있고 딱 절반은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주자라고 할까요? 비거주자라고 할까요? 생활의 실질적인 중심을 봤을 때는 판단이 애매하죠. 그럼 그 다음 판단은 뭐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어디서 벌어들이냐, 경제생활의 중심이 어디냐를 봐요. 그럼 사업을 어디서 하고 세금을 어디서 내는지를 한번 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통상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근데 어느 경우에는 돈도 양쪽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하게 벌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을 거주자로 볼 거냐, 비거주자로 볼 거냐, 이런 아주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를 그 다음 단계는 뭐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국적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문제가 뭐예요? 이중국적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국인이면서 외국인인 경우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구별할 거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는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요? 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 종합적. 이제 자기 행위, 모순 행위를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과거에 유사한 신고를 한 적이 있냐를 찾아봐요. 그래서 은행 가서는 거주자로 신고하고 한국은행에 와서는 비거주자 신고를 한다고 하면 자기 모순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하나의 신분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신고를 했는지조차도 끄집어내요. 그런데 과거 신고한 사례가 없다. 뭐 그러면 또 이제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막 소송도 가고 막 이렇게 결국 가면은 마지막에는 이래저래 따지다가 국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중국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제외 동포들도 국내에서 어떤 거주자처럼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국적법상 국적 불행사 선언이라는 그 선언을 해야지 국내 거주자랑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그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복잡한 문제예요. 제가 말은 되게 쉽게 했는데 실제 사례가 되면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와 지급, 외국환 거래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이제 사실 은행에 어떤 민원인들이나 일반인이 찾아가면 나 해외로 돈을 보내고 싶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돈을 찾고 싶어요. 요 말만 해요. 그러면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확인 의무가 있는데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왜 돈이 들어왔어요? 왜 돈이 나가야 돼요? 왜라는 부분을 물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채권 채무의 원인이 되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게 되는 게 외국환 거래법에서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이 끝나면 인정된 거래라고 보고 그 인정된 거래에 대한 거는 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을 환전을 해서 원화로 바꿔주는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자체는 지급 및 수령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을 떠나서 법률 용어상 앞에 지금 원인 거래와 이 외국환 거래에 따른 결제 행위에 따르는 뭐 준법률 행위라든가 이런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별개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가서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거죠. 난 돈만 찾고 싶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원인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난 돈만 찾으면 돼. 돈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과 일반 민원인들 간의 어떤
그 실랑이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간에 경상거래가 발생했다. 경상거래를 하면 통상적으로 수출입 용역거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의 특칙으로서 대외무역법, 실제로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통관과 관련된 부분은 관세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거고. 자본거래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출입 용역거래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데 돈을 증여하겠다, 빌려주겠다, 뭐 포트폴리오 투자하겠다, 뭐 사겠다, 뭐 이런 거가 자본거래인 거죠. 그래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지급수령과 관련되는 것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적용과 관계없이 뭐든지 원인거래를 다 파악한 다음에 인정된 거래에 따른 증빙을 받아야지 그 다음 지급행위 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확인된 거래들만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해서 표로 이렇게 보시면은 경상거래, 자본거래 구별되는 거는 외국환 거래, 원인 행위에 대해서 경상거래냐 자본거래에 대해서 차이는 그거예요. 대외무역법, 관세법이 적용되는 경상거래, 나머지는 외국환거래법이 다 적용되죠. 지급수령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은 다 적용돼요. 왜냐? 외국환거래법에서 무조건 은행은 확인하라고 하고 그 은행에 지급이나 수령을 하려고 요청하는 자는 증빙을 내라고 하니까 이거는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장관의 세이프가드는 경상거래나 자본거래를 불문하고 양쪽에 다 요구되는 사항인 거죠. 대외채권의 수입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현행법상으로 과거에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있어서 그 대외채권과 관련돼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서 계약 건당 미화 50만 부를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만기나 조건 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요거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제 그런 처벌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특검가법이라고 해서 특정경제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관련돼서 국외재산 도피죄라는 부분이 있어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방법 중에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었는데 요게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이제 신고사항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채권회수 의무 자체가 평상시에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제외 연장 신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아까 기재부 장관의 비상조치권으로 격상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대외채권회수 안 해도 돼요. 비상시에만 하라고 하면 그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하면 되죠. 이게 이제 평상시에 대외채권 의무는 폐지가 되고 비상시에 비상조치권으로만 남아있는 거고 이게 작년 7월 18일 이후의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해외에 돈을 빼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얘기를 제가 이 강의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돈을 빌려준다. 빌려준 다음에 안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럼 되죠. 빌려주고 안 받으면 돼요. 그런데 안 받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법이 그렇게 허술할까요? 개인이 해외에 돈을 빌려주죠. 법인이 빌려주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개인이 해외에 돈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내용 자체가 전 사안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돼요. 그런 행위들은 이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너무 낮게 해서 빌려준다? 그럼 인정과세를 해요. 이자를 물려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왜 이자 없이 무이자를 빌려줬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뒤지면 나올 수 있게 끈이 자꾸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쫓아갑니다. 해외예금까지 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혼나는 거죠. 작게 걸리면 안 혼날 수도 있지만 근데 규정상으로는 다 어떤 빠짐없이 규제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한국은행 신고와 관련된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 가서 신고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간 5만 불 이하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 지정거래 은행을 통해서 관리받으면서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이유를 안 물어요. 내가 돈 빌려주는 거예요. 해도 증빙도 안 내도 돼. 그냥 쓰기만 5만 불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해외로 연간 한도로 보내거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가면 그 한도가 또 생겨요. 연간 5만 불이면 여러분 아시지만 5천만 원은 넘어요. 한 6천만 원.
연간 5천, 6천씩 보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해외 유학생 체제적용비는 재정거래은행을 통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액 제한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증빙만 내면.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무역거래 하는 거 아니면 무역거래 신고사항 없잖아요. 증빙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자본거래와 관련돼서 어떤 신고를 하러 한국은행으로 온다. 그러면 이분은 좀 재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온 적 없고 학생 여러분들이 오실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가실 때 내 재산을 이렇게 매각해서 가실 때 오실 수는 있겠죠. 그러시기를 기원을 할게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만약에 신고를 하거나 이제 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외환국제금융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외환거래 심사라는 메뉴가 있고요. 저희와 관련된 심사 업무들이 안내가 되도록 돼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심사 업무는 뭐고 신고는 어떻게 하고 담당자는 기관은 누구고 법규는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지금 앞으로 향후 3년 동안도 더 있겠지만 2층에 가면은 외환심사팀이 있고 16개 지역본부의 업무팀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에 전화 거시면 759 5300번으로 하시면은 대표번호로 중간에 전화 받아주는 친구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를 다 연결을 해주고 간단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화 한번 하세요. 돈 보낼 일 있다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갔네요. 대외거래 결제, 지급과 수령과 관련된 부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또 말씀드려야 되네요. 이 개요는 뭐냐면 외국환과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4가지 기본 원칙 하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거래의 당사자 간의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지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수출입과 일정한 기간, 통상은 한 1년 정도를 잡는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총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크로스 인, 크로스 아웃이 원칙인 거고요. 네 번째로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나가고 들어오는 게.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떨까요? 비정형적인 거래가 되고 이게 뭔가 의미가 있거나 의도된 게 아니냐라는 걸 보게 되죠. 불법행위라든가 우회 거래에 의심을 받는 거고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신고사항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에 대한 거, 거주자끼리 지급을 하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한테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3자 지급 등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 기재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내가 물건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수입 대금을 물건은 앞으로 지금부터 2년 후에 들어오는데 2년 전에 지금 돈을 해외로 수입 대금을 먼저 주겠다. 이런 신고를 하면은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이 되겠죠. 왜 문제가 될까요? 2년 동안 안 줘도 될 걸 미리 2년 전에 주잖아요. 그러면은 2년 동안의 돈을 빌려준 거랑 같은 실질이 있는 거죠. 금전대차가 누락되는 거죠. 원래 금전대차를 하려면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고를 사전에 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총액으로 대금을 주거나 받아야 되는데 총액이 아닌 대등액에서 동일한 만큼을 까고 법률용어로는 상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상계 신고를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 은행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는 단순한 거래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금 이제 신고를 받는 거로 하부 위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다자 간 여러 3명 이상이 거래하는 상계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전형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외국환과 관련돼서 송금을 전산을 안 타고 TT 송금 같은 거 안 하고 못 보내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도 어쨌든 다른 목적으로 내가 꼭 들고 나가가지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사기 거래입니다. 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런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책적인 필요성과의 어떤 대북 거래를 위해서 북한하고는 예를 들면 어떤 대금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래 구조인 거잖아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럴 때 뭐 선상에서 현물을 지급하는 뭐 고사리 수입 거래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임산물 같은 거. 그런 경우에 특별히 사전에 신고하고 들어가는 거래인 거지 일반적으로 송금이 가능한 국가에 들고 나가겠다라고 신고를 들어오면 신고를
신고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 지급수단과 같은 지급수단 및 증권, 아까 배웠죠? 지급수단 등이라고 하는 지급수단 등 수출입 신고는 세관에다가 신고한다. 한국은행이나 은행에 하는 신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급과 수령을 하는 절차가 이제 나오죠. 지급과 수령을 하려면 증빙을 내야 되잖아요. 원인행위 왜 보내는데 왜 받는데 이거를 은행에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급을 하거나 수령을 받으려면 지급 등을 하기 위한, 여기서 말하는 지급 등, 띄어쓰기 안 하고 하는 지급 등은 지급과 수령 두 가지 행위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저희가 띄어쓰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규정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다 중의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급 등을 하려고 할 때에는 증빙을 내야 되는데, 그 증빙은 모든 대상 금액을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3,000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 자는 은행에다가 증빙을 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급 등을 하기에 앞서서 국내 법령이라든가 외국한 거래 법령이라든가 필요한 신고 등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신고 등을 마쳐야 한다. 이런 내용도 외국한 거래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사전에 신고 의무도 마치고 그 다음에 증빙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신고했습니다 라고 증빙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 가져와야 되고 필요한 증빙들은 다 물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고 등을 먼저 하는 조항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은 누구한테 넘어가죠? 은행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증빙 서류 내밀었어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은행은 이러한 지급 등의 증빙 서류에 따라서 해당 내역이 신고 등을 필요한 사항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등을 거쳤는지, 신고가 필요 없는 신고 면제 거래면은 신고 면제 거래인지를 확인을 하고 은행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는 돈을 내보내도 되겠다. 돈을 수령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나가기로 해외 송금하려면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송금인데 그 전에는 뭐를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죠. 돈을 바꾸는 거, 환전 또는 대외 지급수단 매매, 이 두 가지 같은 말인 거죠. 은행이 외화를 팔아야지 뭐를 받고 팔겠어요? 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받고 외화를 팔아야지 그거를 산 거주자인 송금하려는 자는 그 외화로 해외에 송금을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전을 해야지 해외로 송금이 가는 거고, 반대로 해외에서 돈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해외에서 돈이 은행에 들어오죠. 들어온 외화가 우리가 달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외화를 줄 수, 그죠? 그러니까 외국환을 은행에서 외화를 거주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거주자는 뭐를 가지고 해야 돼요? 원화 주고 외화 받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외화 받고. 근데 요거 이제 금액 자체가 나뉘어져 있죠, 그죠? 지급의 경우에는 3,000불을 초과하는 지급, 수령은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2만 불을 초과하는 수령에 대해서만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은행 직원들 매일 밤새야 돼요. 일 못해요, 그죠? 그 밑에 금액까지도 확인하려면. 그래서 3,0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은행이 확인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3,000불 이하 거래, 3,000불 얼마예요? 300만 원 넘죠? 300만 원 넘는 거를 하루에 10번 가도 은행 확인 안 해요. 근데 요거 받을 때 하루에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3,000불 곱하기 얼마예요? 6번까지는 되고 7번 넘어가면은 확인해야 되네요.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죠? 요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은행을 여러 군데 다니면 돼요. 이 점포 저 점포 다른 은행 막 돌아다니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거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래들을 위해서 소액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래들이 사실 있는데 이런 분들 굉장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나름. 그죠? 많이 그냥 뛰어다니시고 여러 사람 쓰고 이 정도의 노력이면 사실 가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충분한 그런 대가가 있겠죠. 걸리면. 무슨 일인지.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한 은행은 이렇게 받은 그 지급증빙 서류에다가 원본마다 뭐 일자, 금액, 은행명을 표시한 다음에 돌려줘요. 그래서 은행은 원본을 보관하면 안 돼요. 은행이 자꾸 자기가 원본 갖겠다 이러면은 사본만 가지세요 하고 지급 신청서만 은행이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왜냐면 원본은 내가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조금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해외여행 경비.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여행 경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외여행 경비보다 범위가 넓어요. 해외여행 경비가 세 가지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해외 체제자 경비, 해외 유학생 경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해외여행자 경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해서 해외여행자 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체제자 경비, 유학생 경비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사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은행을 내가 원하는 은행에 지정을 해놓고 유학생 경비는 이 은행을 통해서만 보내겠다예요. 그러면은 다른 자본거래, 해외에서 돈 빌릴 때는 또 다른 지정거래 은행을 지정해도 되나요? 돼요. 왜냐하면 자본거래 유형이 틀리니까. 그리고 지정거래 은행을 여기랑 거래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바꿔도 돼요. 지정거래 은행 변경 신청을 해서 A은행 무슨 점포랑 하다가 A은행 다른 점포로 가도 되고 A은행 무슨 점포에서 아예 은행을 바꿔서 B은행, C은행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은 그 기존에 했던 거래 정보 등이나 관련된 사항이 다 이관되면서 변경이 가능해서 해당 후의 점포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꾸셔도 돼요. 신청서 하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내 꼭 주거래거래은행이 나한테 잘해준다.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편할 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 유학생 경비, 체제자 경비 뭐 이런 것들은 지정거래 은행을 통하기만 하면 관리만 받기만 하면 금액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증빙은 내야 되는 거죠. 해외 유학하지도 않는데 유학생 경비를 보낸다고 하면 은행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매년 재학증명서 내세요. 그런 거 다 요구하죠. 충족하면 나가는 겁니다. 체제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고 뭘까요? 해외에서 우리가 장기 출장 파견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업무 연수 같은 거 보내죠. 연수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있어요. 연수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돼요. 6개월이 넘어가는 연수로 되면은 유학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유학생은 이제 6개월 이상 나가야 되는 그런 연구 목적. 그리고 이제 일반 해외 여행 경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일반 해외 여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지정거래하고 아무 관계 없죠. 여행 가는데 뭐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해외 이주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네요. 이것도 여러분하고 관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살기 힘들면 해외 나갈 수 있어요. 네, 나갈 수 있는데 나가려면 해외 이주비 절차를 따라야 돼요. 해외 이주법상 해외 이주가 인정되어야지 나갈 수가 있어요. 해외 이주를 위해서 뭐냐면은 해외 이주하려면 해외 영주권 같은 거를 따고 해외로 이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주권만 따는 게 아니라 영주권이나 시민권, 비이민 투자 비자라든가 그다음에 은퇴 비자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게 영주권 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려고 나가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거면은 나가시면 돼요. 해외 이주법상. 요때도 중요한 건 해외 이주비도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사항이에요. 지정만 받으면 나갈 수가 있고 해외 이주비는 해외 이주 절차에 따라서 3년 이내에만 나가면 되고 영주권은 못 따면 조금 더 연기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이주비 절차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외 이주 절차를 통해서 나가든 뭐든 해외에서 재외동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국내 재산을 나중에 반출할 수 있어요. 재외동포는 뭘까요?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 이주법으로 나갈 수도 있고 현지에서 이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나가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 국민이었던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영주권 이상을 취득해요. 그럼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시민권 취득하면 외국 국적자고요.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아직 국민인 신분이에요.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상 국민인 비거주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게 영주권자고요. 국민인 비거주자도 국내에서 계속 살면 들어와서 3개월 이상 계속 살면 거주자가 되죠. 영주권자는 국민인 비거주자일 수도 있고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지나면 국민인 거주자가 되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영주권자가 제일 어렵죠. 시민권을 땄으면 아예 외국 국적자예요. 국적으로는. 외국인 국내에서 오래 살면 6개월 살면 거주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재외 동포들이 국내에 있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절차는 좀 간편해요. 내 재산임을 입증만 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국내에서 사놨던 부동산을 팔고 나가는 거다. 내가 국내에 가지고 있던 예금을 가지고 나가는 거다. 국내에서 번 돈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일정한 경우에 세무서의 자금 출처 확인서 같은 거를 띄게 되면 요거를 증빙으로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무한대로 나갈 수 있어요. 내 돈임을 입증하면. 네. 그래서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로 나가는데 이 경우에도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 신고 사항이에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이 은행 저 은행이 아니라 한 군데서 관리받으면서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외동포가 되시면 이런 거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 영주권이 아닌 국민인 비거주자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절차로는 한국은행에 대외 지급수단 매매 신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대외 지급수단 매매 신고를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위해 나가 있거나 해외에서 뭐 취업을 돼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국내 재산 부동산 팔아서 나가시거나 이럴 때 한국은행 오시면은 대외 지급수단 매매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시면 되고 된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 신고라는 개념. 원래는 개념이 좀 이상하죠. 사후적으로 신고는 없어요. 신고는 원래 사전이 원칙이에요. 사전 신고, 사후는 보고죠. 근데 사후 신고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 2010년 이후 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의 지급 등과 관련돼서 필요한 신고를 사전에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위규 거래를 한 거라고 보죠. 이러한 위규 거래를 한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그 제재기관의 보고를 거쳐서 제재기관 보고 이후에 사후적으로 원래 신고해야 할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면 받아주겠다라는 게 사후 신고 제도고요.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은 금감원이라든가 제재기관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기관의 제재 이후 또는 제재 예정 통지 같은 걸 받아서 신고기관인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 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사후적인 신고가 되고 이 사후 신고를 받아서 지급 등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사후 신고 제도라고 하고요. 다만 외국환 거래법상의 큰 제도 흐름은 돈이 해외로 나갈 때는 조금 더 엄격하고요. 들어올 때는 완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수령과 관련된 거는 완화된 요건으로 봐요. 돈 들어오면 일단 그 돈을 묶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래서 수령을 할 때에는 사후 신고를 굳이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 외국한 은행을 경유해서 그 위반 사실을 여기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면 사후 신고 별도로 필요 없이 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예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아까처럼 안 받으면 안 되고 나중에 받았어요. 받는데 나갈 때는 체크가 안 됐고 들어올 때는 체크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무슨 돈이 들어왔어요 했더니 예전에 빌려준 돈이었어요. 은행에서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그럼 빌려준 돈에 대해서 증빙이 있으세요? 한국은행에 신고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신고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금감원에 다녀오세요. 위규 신고를 하십시오. 위규 거래에 대한 자제 신고를 하세요. 라든가 제재를 받고 오면 그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후 신고니까. 수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금을 들어오는 거니까 그 제재를 받은 걸 가지고 은행 가서 증빙으로 내고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나갈 때 문제를 삼는 거지 들어올 때는 좀 완화되어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처음 신고를 안 하고 나갔지만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되어 있는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은 사례에서 제가 외국에 있는 누구한테 돈을 준다, 무상으로 주겠다,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한국은행에 증여 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겠다, 아무 이유 없이 증여받겠다. 그러면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는 없어요.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만 세법상의 문제는 있죠. 세금은 내야죠. 그죠? 수주용자로서 제가 세금 내는 문제는 별도로 외국환 거래법상의 신고는 없어요. 그다음에 지급 등과 관련돼서는 아까 뭐 4가지 신고 이제 비정형적인 부분에 대한 거 말씀드렸는데 뭐 상계 신고 등을 하게 되면 이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산으로 뭐 이렇게 해서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통보를 하고 상계만 이제 반기 단위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고를 했던 내용들은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우회하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8번째는 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한 지급 등을 허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신문에서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재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을 위해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급 등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외국한 거래법 15조의 조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2007년에 만들어 놓은 게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에 대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재부 장관 고시로 저걸 만들어 놓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여기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UN 안전보좌 이사회라든가 미 대통령령에 의해서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 국가 이런 데가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지급 거래 등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금융제재 대상자와의 거래에 대한 허가입니다. 아까 자본거래에 관련돼서는 허가가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허가는 뭔가요? 이건 자본거래 허가 아니에요. 그죠? 지급 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역거래 같은 거 할 때 대금도 못 준다는 얘기예요. 자본거래는 당연히 못 하는 거고. 허가 자체가 자본거래 허가가 아닐 거예요. 어떤 경상거래에 대한 것도 허가 없이는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절차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라든가 이거는 사실 국제적인 기속력이 있는 거고 미 대통령령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조약이나 이런 데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국내법적인 전용 절차가 필요해서 여기에 따라서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제재 대상자라고 고시를 해야지 그때 국내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제재 대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돼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들어보셨을 것 같고 대이란 거래와 관련된 그런 제재 대상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시사적인 부분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파트네요. 이제 자본거래.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양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원칙적인 자유 예외 규제 시스템으로 외환거래법 제정되면서 바뀌어 있다. 다만 자본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재부 장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위탁을 받은 한국은행이 대부분 신고를 받죠. 은행이라.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거는 신고 면제나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허가는 이미 폐지됐다.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 권한을 한국은행 총재나 외국한 은행 회장에게 위탁해 놨다. 그다음에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 금감원에 위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자본거래의 종류 이렇게 돼 있어요. 외환거래 규정에 7장에서 9장이라는 장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본거래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예금 및 신탁거래, 금전 대차 및 채무 보증거래, 대외주급산이나 채권 기타 매매거래, 그다음에 증권 발행거래, 증권 취득거래, 파생상품, 기타 자본거래,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 해외 지사 및 국내 지사, 외국 부동산 또는 국내 부동산 취득거래, 외국인 직접투자거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말씀만 그렇지 기타 자본거래 하면은 기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증여도 여기 들어가고요. 사용대차도 들어가고 임대차도 들어가고 자금 통합 관리도 들어가고 나머지 채무 보증 유사계약도 다 여기다 들어가고요. 조합계약도 들어가고 되게 다양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많고요.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이걸 다 보려면 하루 종일 해도 충분히 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볼 수 없고 대표적인 거 맛배기로만 몇 개 말씀드리면 신고대상 주요 자본거래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은행 게 아니라. 그래서 해외 예금 및 신탁거래와 관련된 거는 은행 사항도 들어가 있어요. 접점들이 많기 때문에 신탁은 전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에요. 은행에서 하는 게 없어요. 신탁거래는 거의 신고사항이 없어요. 영미법상에서 발등한 신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은행을 끼거나 신탁업자를 끼면 전부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인 간에 거주자 비거주자 간에 신탁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모니터링을 위해 신고가 있고요. 예금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예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 투자가라든가 전년 수출입 실적이 500만 불이 넘는 그런 실적을 가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것도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5만 불 이내, 동일자 동일인으로 5만 불이 안 되는 거래는 은행 가서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은 은행에서 신고로 끝나요. 예외적으로 5만 불을 초과하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에 5만 불 초과 거래에 대해서만 한국은행 신고가 들어오는데, 요거는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그러한 틀에서 예외적으로 뭐 거액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저희한테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차입 거래네요. 외국환 거래법상 관련돼서는 큰 틀을 아시면 되고요. 모든 신고는 원칙이 거주자가 하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사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고 신고하라고 하고 사후적으로 뭐 내라고 못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외국환 거래는 거주자가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 거주자가 하는 뭐 신고다, 차입이다, 뭐 대출이다, 다 이렇게 거주자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주자가 돈을 처음에 빌리는 행위는 어떤 거냐? 외국환 거래 규정 7-14조에서는 외화로 빌리는 경우, 15조에서는 원화로 빌리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화로 빌리는 경우에는 또 두 가지를 나눠요. 그래서 영리법인, 일반적인 법인인 거죠. 영리법인이나 지자체 등은 정형화되어 있어서 은행을 통해서 신고를 받는데, 이게 3천만 불을 기준으로 3천만 불이 안 되는 일반 거래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는데, 3천만 불이 초과하는 거액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자금 차입하는 경우랑 마찬가지로 기재부 장관까지 신고사항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정거래 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이 신고하는 이런 사항까지 됩니다. 거액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비유형적인 거, 한국은행 신고는 유형적이지 않은 거, 정형화되지 않은 신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신고 이외에는 다 한국은행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정체계가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은 해외에서 돈을 차입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영리행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을 빌릴까? 이런 부분의 그 관심 때문에 지정거래은행을 경유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인이 돈 빌릴 때, 종교단체가 돈 빌릴 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보라는 건데요. 돈 빌릴 거 있으면 저희한테 오셔서 신고하시면 돼요. 연간 5만 불이 보통 넘을 때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화의 경우에는 또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10억 원을 기준으로 10억 원이 안 되면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고, 10억 원이 넘으면 지정거래 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에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억 원 기준으로 원화는 차입 기간이 다르고, 원화를 차입하려면 어떻게 차입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원화를 쏴줄 수가 없잖아요. 통상적으로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자유원 계정이라고 해서 원화를 보유해서 국내 거주자한테 빌려줄 수 있는 계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에 들어와 있는 원화 계정에서만 빌릴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를 10억 원 이하 빌리는 거는 은행에 신고하고, 넘는 거는 기재부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원화가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대출인 거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은행이 빌려주는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아닌 사인간이 빌려주는 행위가 있어요. 은행이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화의 경우에 당연히 은행이 업무로 돈 빌려주는데 무슨 신고가 필요해요? 신고사항이 없어요. 다만 거주자의 보증 담보를 받아서 은행에 돈 빌려줄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라고 해요. 그것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라고 하죠.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신고하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왜 거주자의 보증 담보를 받아가면서 비거주자가 돈을 빌려가지? 라고 해서 신고 주체를 역전시켜놓은 신고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런 비거주자의 신고고요. 그 다음에 원화의 경우에 되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10억 원이 안 되면 신고 면제, 10억 원에서 300억까지는 은행 신고, 300억이 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 원화를 비거주자한테 은행이 왜 빌려줄까? 금액 가지고 굉장히 쪼개놨어요. 되게 복잡해요. 단순화할 필요도 있어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업무로 하는 대출 이외에 거주자가 돈을 빌려줄 때는 원화 외화를 불문하고 한국은행에서 신고를 받아요. 돈 나가는 거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다 봅니다. 들어올 때는 시중은행에서 주로 많이 보죠. 영리법인 같은 경우 신고 다 받죠. 그래서 그런 체계가 있다라는 거.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보증 담보가 있거나 10억 원이 넘는 원화를 대출한다든가 할 때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신고인을 역전시켜 놓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거주자가 해외에 증권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증권 취득하실 수 있어요. 뭐 벤처기업 투자할 수도 있고.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대표적인 거는 투자 중개업자,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상장주 같은 경우 등록주를 살 수 있죠. 그죠? 나스닥주를 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럴 때는 그 증권사가 기관 투자가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가 여러분한
은행들 대신해서 투자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투자했다는 거를 전산망으로 한국은행에 분기별로 보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고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면제가 될 뿐인 거고 기록은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 신고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권 취득하면 뭐가 나가죠? 돈이 나가니까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 있고요.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벗어나서 지속적인 경영 지배 관계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해외 증권 투자한 지분이 10%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상대방 회사의 경영 지배, 경영 활동에 어떤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해외 직접 투자 요건은 요것뿐 아니라 10%가 안 되는 경우에도 임원을 파견해서 상대방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임원 선임을 할 때 해외 직접 투자가 해당할 수도 있고요. 10% 지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1년 이상의 어떤 기술 제공 계약을 한다라든가 뭐 원재료 공급 계약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관계가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속적인 경영 지배 관계가 인정될 때는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에는 해외 직접 투자가 그 증권 취득보다 더 특칙이기 때문에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다가 신고를 하고 해외 직접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10% 미만의 증권 취득의 경우에 한국은행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본거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타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제일 빈발하는 게 뭐 증여라든가 사용대차라든가 조합 이런 계약이에요. 그래서 증여를 보시면은 요즘에 많은 신고 사례가 발생해요. 제일 예전보다 증여가 많아졌어요. 해외에 돈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소득이 올라가면서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부모가 자식 간에 이렇게 손자한테 증여하는 거래라든가 이런 거래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 관련돼서는 연간 5만 불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증여를 하시고 할머니가 해외에 5만 불 연간 줄 수 있고요. 손자한테 할아버지도 5만 불 줄 수 있어요. 아빠도 줄 수 있어요. 엄마도 줄 수 있고 삼촌도 줄 수 있어요. 다 주고 나서 연간 5만 불이 다 넘었죠. 그 다음엔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신고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신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줄 돈이 없었나 봐요. 거의 신고를 안 했죠. 못했던 거죠. 지금은 신고하고 돈을 보낼 수 있어요. 다만 종교단체 해외 선교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신고 예외로 빼놨죠. 그리고 국제기구라든가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 기부해 주는 거 다 신고 면제인 거죠. 그 다음에 조합과 관련된 거는 한국은행도 신고사항이 있는 뭐 대표적인 것들인데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대출 형식으로 가면 아까 해외 직접 투자라고 했는데 이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영화 한 편 찍었는데 영화 한 편을 위해서 회사 만들고 뭐 안 하잖아요.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상대방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뭐 콘티를 제공한다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유명한 감독의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겠다. 뭐 이런 거고 우리는 돈을 대겠다. 그래서 일정하게 수익은 뭐 5대5로 6대4로 나누겠다. 이런 경우가 되면 이 경우는 조합이나 조합 유사 계약 신고를 한국은행에 하고 대금을 보내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수익을 들여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신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고 수리라고 하죠. 신고와 신고 수리 차이는 그겁니다. 신고는 형식 요건만 갖춰서 신고기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인 거고요. 신고 수리는 단순히 그렇게 상대방 행정청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판단으로서의 불가피성, 그다음 판단 합리성이 인정됐을 때 실질 판단을 거쳐서 그다음에 허용되는 게 신고 수리입니다. 허가와 신고의 중간 정도가 신고 수리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외국환 거래법상은 신고 수리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 수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해외 지점 건설업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비독립 채산제가 적용되는 해외 지점이 영업기금을 송금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 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해외 지점을 만들어놨더니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또는 증권을 취득한다. 1년 이상의 금전을 빌려준다. 이런 제한된 행위들을 할 때는 한국은행이 사전에 신고 수리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만 신고 수리로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신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그래서 외국 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대부분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해외 소유권을 부동산 취득하거나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외국한 은행 신고사항이 되고요. 임차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를 다달이 낸다. 이거는 신고사항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빙만 내면 월세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거주자가 해외 담보권이나 이런 거를 잡을 때에는 무슨 거래인지를 한국은행에서 확인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은행 신고 수리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Q&A 세션을 통해서 필요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